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까지 임명된 인선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끄는 인물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입니다. 여성으로서 첫 재무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미국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색적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홍남기 대신에 제닛 옐런을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했을 때 지금 쌓여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산중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는 대선 이후에 가장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가 그 골드라스테인인가 그 패닉 스테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증시가 반드시 이상적인 건 아닙니다는 대체 투자사를 생각할 때 증시뿐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아주 사상 최고 뜨겁죠.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미국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 대선 이후에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가장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새롭다기보다는 오랜만에 등장한 용어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켓 워치라든가 이런 데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각도로 쓰고 있습니다는 이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자도 당선 윤곽이 잡히자마자 가장 큰 과제가 사실 화합과 통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의 사회를 보면 대통령의 46대 대통령으로 그 바이든이 당선되지만 좀처럼 사실 권력의 정점이 이렇게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저런 시민들 간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시민 간에 이렇게 접합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작은 물결이 하나의 큰 물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사회에 지금 트럼프파와 관련된 시민, 바이든 관련 파 간의 시민들의 간에 시빌 워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는데요. 시민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남북 전쟁 이후에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런 사항이 증시에 부담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이 계속해서 간섭이 됐고, 그렇죠. 또 올해 그 마지막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맞는 때에 통화 정책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12월 달에 페드 회의는 내년도에 바이든 정부 첫 출범 때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회의보다도 또 그 어느 해의 마지막 회의보다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지금 추진될 게 월가에서 이렇게 기정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보실 때 트럼프 정부 때는 골드만삭스의 사람들의 내용을 좀 잘 참조했는데요. 지금은 블랙록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의 내용보다는 블랙록에 이렇게 사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이미지에 맞지 않거든요. 탐욕이라는 뜻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에 맞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의 정부의 골드만삭스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뭐 민윤실이라든가 그렇죠. 뭔가에서. 근데 바이든은 온정, 평화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맞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에 경륜이 많은 사람들, 정책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블랙록에서 이렇게 마지막 회의에 예상한 걸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다들 아시죠? 우리가 금리 위기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라한식 무조건 퍼부는 식. 아마 미국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임시위에 무조건적으로 퍼부는 정책이 바로 1차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많이 공부해서 자산이 거품이 심해야 되니까 실무 경제는 안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단기채를 매도하고 매도하면 재원으로 실무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장기 채금들을 떨어뜨리는
이런 쪽에 이렇게 오퍼레이션 트위스 정책이 내년도에 바이든 정부의 제롬 파월과 패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특이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90일 레벨, 90일선까지도 깨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아까 우리 캐스터는 지금 91.01이죠. 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3이었습니다. 103. 근데 지금 90일 레벨대가 깨지고 90대로 가고 있습니다. 90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어제 1,100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코로나 직전에는 1,285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추세를 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런 대비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고 지금 그 7개월 기간에 달러는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 일면 톱에 아주 재미나게 보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런 그 그림이 하나 나갔을 겁니다.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다리가 삐끗해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네. 근데 기자회견할 때 제닛 앨런이 사실상 가장 옆에 서서 마스크를 집을 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불편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모습의 장면들이 나갔는데요. 왜 그거를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으로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수장도 있고 NDC 위원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아무래도 제닛 앨런이 경제정책의 모든 것을 총괄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면 톱의 그림으로 어제 한국도 지금 긴박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라든가 예산안이 내년에 수포 예산이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미국의 제닛 앨런과 바이든의 장면을 일면 톱 그림으로 이렇게 실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닛 옐런이 어떤 인물인지는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요? 네, 그때는 이제 제닛 앨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네. 좀 주로 말씀드렸고요. 경제정책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관해서는 사실 그 근간이 되는 중거틀이 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시간이 좀 있을 때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그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이 가장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월가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거 있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응용해 보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다시 바이든 시대에 부각될 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제닛 앨런이 사실 1994년 예일대 동문회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부터 미국에서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적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하나의 특정한 이론이 아닙니다. 뭐 케인즈 이론이라든가 신고정파이라든가 이런 경제 이론이 아니고 정책 처방, 복잡한 현실을 처방하는 경제 처방의 이렇게 주요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예일에 이렇게 예일대에 속해 있는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책 처방의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 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이때의 당면한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서프라임 모기론,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걸 계기로 해서 세계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이렇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미국 경제에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닛 앨런 그다음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느냐 한 걸 잠시 볼게요. 잠시 여기 경제 공부하시는 학생분도 많기 때문에 출발이 예일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수직을 하신 분이 제임스 토빈입니다. 아마 우리 증시하는 입장에선
토빈의 Q 레이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화폐 경제학을 가르치셨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그래서 정치적 지주가 되고 이론적 지주가 됐던 사람이다. 여기에 제임스 토빈의 제자들로 아서 어쿤이라고 있는데, 요건 어쿤은 오큰 법칙에서 GDP 갭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아셨어요.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갭. 그래서 이게 실제 성장률이 잠재에서 높을 때는 인플레 갭, 그보다 낮을 때는 디플레 갭. 많이 이렇게 들으셨던 용어들이죠. 그다음에 로버트 설러는 경제에서 보면 외생적, 내생적 성장 모델의 주가 되는 사람이고요. 케너스 에로기오스는 러닝 바이 두닝이다. 학습 효과다. 이론이 통하지 않고 항상 러닝 바이 두닝, 헌거에 의해서 사실. 그래서 러닝 바이 두닝, 학습 효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1920년대 케너디 존슨의 경제 호황기, 베트남 전쟁 특수에서 호황기일 때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을 설계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에도 윌리엄 노드하우스, 이분도 아주 유명하시던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이 등장하시죠. 그렇죠. 로버트 설러. 네, 어제도 말씀하셨죠. 네네. 어떠세요?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분들이다. 근데 예일대에서 우리 한국 국내 증시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마 많이 알려진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일대 교수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인데, 대부분 하나 면모는 경제 이론상을 보더라도요, 하나의 큰 획을 걷죠. 대부분 다 노벨 경제학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바이든 정부 주심에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정책 처방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특정 경제 이론이 아니다. 네. 경제정책 처방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경제 이론이 단순하냐, 경제 이론이 이렇게 되느냐, 경제 처방이 더 어려우냐? 경제 처방이 더 어렵죠. 경제 이론은 복잡한 현실을 어썸션, 가설을 사용해서 커먼센스, 상식을 도출하는 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서운하겠죠. 근데 경제정책 처방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과제를 해서 여기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처방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잡하죠. 시간이 가면 그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정 이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어디에 학파에 속하든 간에 현실에 처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을 같이 복합적으로 동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당면한 과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마찬가지로 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경기 침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쪽의 단기 과제들은 대체로 케인즈언의 총수요 이론, 케인즈언의 수요 진작책을 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돼서 지속 성장한 기반이라든가 완전 고용과 같은 장기 과제들은 신고전파 이론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좌파 이론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현안별로 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든 간에 사실상 그런 이론을 동원한다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할 때 특정 파라든가 특정 이론을 결부하면 사실은 현실을 이렇게 타개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점에서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책 수단은 크게 보면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이죠. 네. 제니 옐런은 페드 의장이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재정정책에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가 금융이 실물의 동맹 역할로 해서 그래서 실물 경제 팔로잉 인더스트리 여기에 금융 산업입니다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게 돈을 왕창 풀어보니까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에 실물 경제 리딩하는 이치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금융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자 본인 자신이 재정 정책을 맡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화 정책으로 더 유용하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간의 동등한 이치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제니 옐런의 무게를 두르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 일관성을.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의 하이라키 구조를 잘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재정정책인 제닛 옐런의 총괄적인 우리의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총괄적 기능을 부여했냐? 바로 재정정책을 유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화정책을 또 유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정정책은 많은 사람이 지금 경기부양책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정 건전화 틀은 깨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정부 때 막 써가지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건전화시켜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통화정책 수장이었던 제닛 옐런이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제닛 옐런이 통화정책에 금융 완화 정책을 취했으니까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가면 굉장히 펑펑 쓸 거다. 이런 쪽에 됩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화 특기는 깨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인플레도 괜찮다. 완만한 인플레도 경제 활력에 도움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건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금통위원 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또 지금 것처럼 증강현실 때 물가가 안정될 때는 무조건 내가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하는 네. 이 시각이 예일 거시경제의 통화정책이다. 그래서 제롬 파월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하는 얘기죠. 여기에 틀에 딱 맞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제임스 허비라든가 이런 사람이 존슨, 케너디 정부서부터 미국의 경제정책의 핵심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아시겠죠. 성과는 어떠냐? 처방이니까 성과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특수가 있었긴 했지만 60년대에 당시까지 전후 최황의 호황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90년대에는 요분들이 대부분 다 빌 클린턴과 같이 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같은 제3의 혁명과 함께 신경제 신화해서 1990년대 이번에 강 세장이 되기 전에 전후 체장이 되기 전에 사실상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1990년대 전후 체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금융위기에 체장의 경기 호황 기간을 이끌은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했고 네.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2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그래서 2009년서부터 자 이번에 코로나 경기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이때 강세장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대부분 다 오바마 정부 때 경제정책의 수장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대, 그다음 1960년대에는 케너디 존슨 경기황, 1990년대는 빌 클린턴 경기황, 그다음에 사실 그 2009년 이후의 경기 호황은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의 경기 호황 이것을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최장의 경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비추어서 경제 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한국의 이제 정부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물론 경제 정책은 현실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의 이렇게 전체적인 기조가 경제 정책의 분배를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성장을 지향하느냐 하는 측면이겠죠. 근데 성장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인데 고용 창출이 우선이 된다. 고용 창출이 우선이 된다. 그게 페드의 의장으로서 제닛 옐런이 고용 창출에 무게를 뒀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이렇게 이끌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면 역시 안정돼 있는 물가 가지고 페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최우선 목표를 두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설에서 낼 때는 K자형 경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잘 단다.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그런 게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의 문제에서는 지원금만 주면 그 오랫동안 못 간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3차 지원과 슈퍼 예산을 펼쳤습니다. 그건 안 된다. 자생적 기반을 해줘야 된다. 고용시장에 흡수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
중하위 계층의 K자가 중하위 계층의 고용 창출을 우선해 주겠다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마다 재원금을 자꾸 짓고 자꾸 증세해서 주는 이런 계통의 상당 부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에서는 지금 사태에서 무슨 놈의 준칙이냐, 룰이냐, 자유재량적 정책을 취한다. 이것도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재정 건전화한다 해서 건전하면 건전한 거죠. 그러면 준칙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국가 채무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되다 보니까 그게 해서 준칙이라는 것을 동원했습니다는 자 사태가 더 어려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태가 더 어렵다는 것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 이 미국에서도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칙보다는 자유재정, discretionary, 자유재정적 방식에서 취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경륜이 높은 사람. 학자에서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론가, 그 다음에 경륜이 렉 록에서 경륜이 많은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경륜이 거죠. 그게 자유재정적 추진을 할 때 이론적으로 추진하면 이론 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복잡한 현실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됐습니다. 또 시장과의 관계는 정부가 우월적 관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겁니다. 정부가 우월적으로 어차피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게임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가 되면 정책이 국민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좌파 우파 간의 이분법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이분법적으로 하는데요. 자 전체로 국민과 정부와 그 게임 방식은 조지 에걸프 교수는요. 제니 앨런 이게 재무장관 내정자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네. 조지 에걸프 교수 공생적 서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거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과 관련해서 첫 해부터 이런 정책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첫 해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제닛 앨런과 그 다음에 제롬 파월 간의 협조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되는 것도 바로 이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재정 정책과 함께 컨트롤 타워는 제닛 앨런이지고 그다음에 페드의 의장으로서 페드에서 경험이 있는 사실 또 같이 손발을 맞춰봤던 제롬 파월과 협조를 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경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자기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이제 페드 의장이 아니라 그쵸. 재정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 정책 문제에서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서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목표는 있겠죠. 코로나 사태 극복하고 경기 부양, 고용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 고용 창출이라는 성장 쪽의 큰 목표와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 트럼프 정부 때 막 썼기 때문에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지금 미국도 내년도에선 국가 부채가 우려될 것이다 하는 쪽에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정 건전화와 같이 도모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페드에서 보면 제니 옐런이 이론적 토대를 쌓았던 평균 물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달에 결정됐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 특정 연도에 인플레 타깃이 2%면 그때 시점에 2%가 넘는다. 금리 인상한다. 돈 회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뭐냐? 옛날에 이론이 맞지 않는 뉴 노멀 소사이티, 미래체가 어려운 뉴 앱노멀 소사이티 않습니까? 네. 그럼 특정 시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는 자 2%를 기간으로 보면 한 2020년까지 돼서 올해까지는 목표선이 낮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서부터 물가가 올라간다. 하면 평균적으로 2%가 2%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올해까지 목표선 밑으로 물가가 안정돼 있다면 네. 떨어져 있다면 내년 이후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앞서 말씀같이 올라가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자 내년도에 그 제니 옐런의 첫 타임 맞는 재정 정책이 어떠냐? 코로나 문제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하는 거죠. 적극적 재정 지출한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재정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정책을 계속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자, 이런 적극적 재정 정책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되고 코로나 사태 극복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장과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적자 축소하고 국가 채무에 나선다. 네. 그러면 페드가 추천하는 평균 물가제와 거의 동일하죠. 맨 처음에는 적자가 늘어나도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기간별로 재정 건전화 도모하기 위해서 자, 적자 축소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대로 한다면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법인세로부터 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얘기는 있죠. 많이죠. 네. 근데 자, 초반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법인세를 올려야죠. 그러나 초반에는 코로나 사태 극복, 경기 부양, 고용 창출, 적극적 지정, 적자 용인, 국가 채무 용인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출발서부터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그다음에 각종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런 정책은 사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게 증시 입장에서도 지금 대형 기술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의 인상 가능성이 첫 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그런 우리와 같이 위계 기술주도 이렇게 물론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백신이 개발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다우존스에 비해서 상승폭은 둔화된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이렇게 된다면 경기 부양과 채무, 재정 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첫 때부터는 제3의 정책, 재정 정책 섹터 이게 이제 하지 않느냐. 자, 지금까지 지출하면 재정 건전화가 훼손돼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하면 경기 훼손, 경기 회복이 훼손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3의 새로운 정책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3의 정책 섹터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3의 정책 섹터가 무엇일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네, 막 썼죠. 네. 통화정책이든 뭐든 막 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은 인플레, 자산분의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적책도 트럼프 정책에 맞섰죠. 네. 막 쓰니까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위험 사태죠.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이렇게 한계 받았을 때는 제3의 대안이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1990년대 조지 소로스가 첫 등장하면서 유럽의 그 재정위기, 파운드화기를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 종전의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영국이. 과거의 옛 영화를 이렇게 구축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가 동원해서 사실은 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아마 저랭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렸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는 한때는 제3의 길에서 영국의 그 사역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했던 제3의 길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이게 유행처럼 전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의 정책 섹터는 시청자분이 눈에 익었든 이게 풀어가지 못한다면 제3의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첫 해부터 경기도 부양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그 대신에 전통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니까 이 재정 건전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냐. 자, 첫 해서부터 제3의 섹터인데요. 그게 바로 그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민주당 시대 1990년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제3의 정책 섹터로 페이고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빌 클린턴 정부에 추진했던 페이고 정책이 아마 바이든 정부의 출범 첫 해부터 경기 부양,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재정 관절을 도모하면 이 정책이 제3의 섹터로서 부각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재정 수가 1이라는 걸해서 간전 정책. 이건 뭐냐면 조세 100, 지출 100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세는 한번 꺾어서 들어오니까 조세 100, 그다음에 지출 100 하면 경기 부양 효과 100이 됩니다. 이게 균형돼서 1입니다. 이걸 이용한 것이 일본의 간전 정책이다. 이런 것이 제3섹터 영역에 속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정부도 이 경기 부양과 그리고 재정 건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어떻게 절충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동일한 고민이 있죠. 동일한 고민이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를 빨리 좀 네. 또 워낙 또 이렇게 3분기 경제 성장에 자랑을 하셨으니까 이거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을 특산 환경이 있지만 재정 지출 막 쓰다 보니까 아직도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은 건전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보면 재정 지출 속도가 많이 이렇게 너무 빠르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서울시 선거도 있고 부산시 선거에서 그렇습니다는 사실 이런 쪽으로 정치를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는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겠다. 근데 지금까지 증세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올렸죠. 진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했으면 이걸 네.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올린 거 가지고. 근데요. 대체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득세율도 또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세율도. 그러니까 재산세에 이어서 소득세도 올린다. 왜 이렇게 증세만 옵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내년에 100조 원의 적자 국채에 반영한다 아닌가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이 어느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경기 부양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 재정 간전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미국이 이렇게 재정 건전을 도모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이고처럼 이런의 종전의 관념대로 국민한테 재정이 문제가 됐으면 증세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펑펑 쓰고 이런 정책의 종전의 정책보다는 지금 환경이 변하고 우리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가 되니까 네.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죠. 새로운 정책. 그래서 페이고 정책 것처럼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과 재정 간전을 동시에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요 페이고 정책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니까 재정 지출은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되냐. 통화정책의 오퍼레이션 트위스 정책은 단기채를 매도해서 그 세임 가지고 장기채를 매입해서 실무경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동성의 총량한 공급은 늘어나지 않죠. 근데 그쵸. 그걸 조율만 하는 거죠. 네. 단기채에서 장기채로 바꾸는 거니까요. 바꾸는 것만이죠. 네. 마찬가지로 페이거 정책도 양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 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것이 공무원 봉급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 공무원 경기 임금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무슨 공공기관의 시설이 가장 현대식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구청 건물이 저렇게 그렇게 큰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이 이렇게 대기업 건물보다 잘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저거 왜 그러냐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경직성 경비는 대부분 다 경기 부양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반 경비 매년 쓰는 거 공무원 봉급 나가죠. 그다음에 사실 공공기관 경비 나가죠. 이거 경기 부양 효과. 이거 대폭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증세합니까? 지출 늘리면서 이런 거 좀 줄여야죠 거기서. 근데 지금 공무원들 임금 줄인다. 그다음에 공공 경비 줄인다. 이건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못 들어본 것 나오죠. 같아요. 네. 그래서 확 줄이고 그다음에 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경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삭감하니까 페이 지급해라는 얘기가 거기서 네. 지급을 해라. 삭감은 페이 지불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몰아준다. 고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 않겠죠. 세목 항목만 조정되니까. 근데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데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니까 어떠냐? 경기 부양은 도모되겠죠. 그 고용 창출도 되겠죠. 네. 그러면 재정 건전을 도모하면서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아이고 빌 클린턴 정부 보십시오. 요 정책을 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군사비 지출에서 재정이 펑크난 부분을 재정 수지로 균형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는 신경제해서 종전에서 생각할 수 없던 대형 호양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코로나 2기, 그다음에 지금의 K형적에서 중화계층의 교양 창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경기 요 두 가지 모색할 것이다 해서 제3의 정책 섹터가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향후 달러에 대해서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쓰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제닛 옐런이 재정 정책을 할 때는 네. 재무부 장관은 항상 환율 보고서 환율과 관련돼서 주무부서죠. 그렇죠. 이게 또 미국의 특색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환율은 중앙은행이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안당국 하면 위안당국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은행이 많이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김용원 기획재정부의 2차관께서도 많이 이제 거론합니다는 미국 환율은
사실 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부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과 이렇게 부각된 것과 함께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시장에 맡겨놓는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그래서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정책이지만 여기는 사실 맡겨놓는다 하는 원칙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보고서가 트럼프 정부 때 흐트러뜨렸죠. 트럼프 개인이 흐트러뜨렸죠. 자기 이해관계에서. 근데 매년 4월과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이러한 시기는 복원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첫 보고서는 내년 4월 15일 전후에서 반드시 발표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상대국에서 환율의 환율 조작국, 환율 심층 대상국이 되겠죠. 환율 관철 대상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는 것은 요게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고 잘 트럼프 정부 때 실시하지 못한 것이 2015년 교육 촉진법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보시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요거 BHC 법안입니다. 이게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네. 트럼프 정부 때 잘 시행하지 못했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때 이제 주관은 베넷 해치 카퍼라에서 BH, 베넷의 B, 해치, H, 카퍼의 C 해서 BHC 원칙이라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GDP 3% 이상, 그다음에 외환계획이 1년에 GDP 2% 이상은 전부 세 가지 요건을 충족될 때는 환율 심층 대상국. 옛날은 1988년 종합무역국은 환율 조작국, 네. 조작국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은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근데 우리는 환율 감시 대상국입니다. 중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중국이야 트럼프 때문에 작년 8월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걸려서 올해 1월 달에 했지만 사실은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렇게 보면 항상 미육과 안미 경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비용 들어가는 건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맡긴다. 그렇죠. 이게 현 정부의 정책. 이 정책 틀 바꾸지 않으면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네. 지금 슈퍼 예산할 때 증세를 하고 적자 국채 발행하고 소득세 이런 쪽으로 당연시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의 정책으로 보면 증세도 안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재정 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대신해서 제닛 옐런이 한국에 이렇게 경제정책으로 이렇게 맞는다면 우리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뀔 네.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만약 제니 옐런 미국의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신 한국의 새로운 경제 컨트롤 타워로 임명이 됐더라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을까? 이색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